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은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 끝까지 쫓아가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저희 자주 뵙게 됐습니다.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아유, 아침 일찍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상황 다 같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심판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 탄핵 심판대에 오른 지 1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당연히 8대 0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차재건 교수님 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네, 저는 공자가 정치를 정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제대로 찾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이런데 저는 정말 정치가 복원된 느낌. 그래서 정말 정치가 제대로 된 이름을 사법부가 안타깝게도 그걸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예상했던 저는 그 8대 0 아마 전원일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했었던 대로 있었고 마지막 1%의 어떤 그의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 이것들을 완전히 앞부분에서 각하 의견들을 완전히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더라. 그래서 저는 그 결정문 자체가 정말 저는 정사의 길이 남을 그런 정말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대중적인 언어로 잘 설명된 결정문이어서 앞으로도 아마 헌법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될 명결정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요. 정말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이번에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때 저는 좀 객관적인 어떤 기준과 시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꼭 외국이 옳다 그런 뜻이 아니라 뉴욕타임즈 하면 세계 최고의 언론이거든요. 거기에서 지난 그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교훈이 될 걸로 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래도 헌재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뒷부분에 좀 배려를 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상황 인식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품위 있게 느껴지고 온 국민을 좀 배려하는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회사 1층 로비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공사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같이 보시더라고요. 한 5분 10분 보시다가 딱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됐다는 얘기는 일하러 갑시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명쾌하면서도 품위 있는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얘기 하나 더 붙이면 그만큼 우리 한국의 정치 자체가 한 단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적이 된 거죠. 헌재는 이래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들여서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두고 또 우려가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탄핵 반대 세력의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예측이 있었죠. 이게 시간을 그렇게 길게 좀 두지 않고 금방 어떤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판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두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자중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5개의 쟁점에 관한 이 부분이 이제 본안 판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모든 전원일치가 다 나왔던 부분이 대단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예견했지만 결국은 본안 의견과 그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반대 의견도 저는 과정에서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저는 앞부분에서 이제 어떤 국회가 그걸 소추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일정한 절차적 위반 가능성들, 근데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회기를 이어서 바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쟁점들이 있어서 아마 좀 시간을 끄는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된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빠짐없이 짚어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와 대한민국 헌재 헌법 질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꼈다는. 저는 전체 판결문 11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와, 좀 상당히 긴데 그 안을 살펴보면 정말 조목조목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면이 되면서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고 역시 불소추 특권도 소멸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가 되어 있는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아마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명태균 파일이 이제 열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그와 연루되어 있는 어떤 대통령의 직권 남용의 어떤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아마 다시 뒤지기 시작할 거고 검찰이 얼마만큼의 속도를 낼지 알 수 없지만은 뭐 경찰이 지금은 속도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만들어진 의혹이 아니었고요. 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뭐 명태균 리스트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해가지고 아마 이건 뭐 국민적인 의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그 검찰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아마 재판 과정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의 수사 자체가 정말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을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지. 예? 그렇죠. 예, 재판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헌재에 의한 그런 재판이었고요. 그 외에 뭐 그동안 예를 들면 뭐 형사소송 같은 이런 경우에도 그죠. 그런 재판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중단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판이 다 이루어질 걸로. 저는 지금 내란죄에 관한 소송하고 있고 직권남용도 아마 될 거고요.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아마 체포 과정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제 그런 뭐 상설 특권 같은 것들이 되면 또 다른 여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저는 아마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법정에 불려나가기 바쁘시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정치하시는 분 특히 정치적으로 큰 꿈을 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죄과나 범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플러스 이제 공수처에 고발된 그 순직 최상병 사건도 재조명이 될까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또 한 번 또 재판의 절차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뭐 순직 사건은 지금은 근데 박정훈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체가 이제 무죄로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본격적으로 따져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수처에 고발된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조금 뜬금없다.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는 평소의 소신이고 뭐 평소의 소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난 국회 때도 의장들이 나서서 계속 개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 또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두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선 기간 전에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게 사실상 절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띄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바랐던 그 탄핵 찬성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이제 힘을 모아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이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선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이슈를 좀 분산시키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저는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뭐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원식 그 의장의 이런 그 제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86 체제를 벗어나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5년 단임을 정했거든요. 근데 5년 단임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으로 된다든지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와 총선이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거가 계속 있게 되면은 사회가 갈등 속에 계속 빠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조기 대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그 의장이 아마 특위를 구성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저는 근데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이미 개헌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게 저는 대선 기간 중에
각 당 특히 이제 주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선 때 같이 하는 첫 번째 개헌 이게 이제 연쇄적인 개헌 지방선거까지 가는 그 연쇄적인 개헌을 단계적 개헌을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그 첫 번째 개혁의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자라고 아마 당연히 안 할 거고요.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가는데 임기를 지금 차기 대통령까지 적용해서 하자면 8년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좀 그렇게 짚어보고 윤 전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서 입장문을 냈는데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는 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이분의 머릿속에는 하거든요. 자기를 지지하는 25% 30% 되는 그 국민들만 국민으로 인정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전혀 승복은 할 수밖에 없죠 기계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심정적으로 승복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승복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여전히 대선 기간 중에 이 대선은 반윤석열과 친윤석열의 아마 대선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25% 정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갈까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체제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윤 대통령에 집중을 한 건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싫었어인가도 또 봐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수가 없는 그 굉장한 모순에 섞여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언제쯤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조기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조기 대선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민주당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결정된 두 후보가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면은 아마 윤 대통령 이 부분도 상당히 잊혀지지 않을까. 또 잊혀져야만이 국민의힘에 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가 빨리 안정되려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오고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격을 했던 그런 극우 보수 세력, 특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런 극우 보수 세력이 내는 목소리들을 사회가 굉장히 압박을 해서 줄여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다시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국민적인 압력으로 죽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게요. 과거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정말 서슬프런 독재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캐토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나서셔가지고 이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도 하셨고. 근데 지금은 종교가 이 정치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방금 얘기한 그런 그 목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정치적인 소신을 위해서 한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물론 개인적 소신으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기독교의 어떤 정신으로 한 건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고 나서 이제 뭐 빠르게 퇴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통령 관저에 좀 오래 머물고 있어서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관저 정치까지 나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퇴거를 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현실적으로 경호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조금 관제에 오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안 보일 수 없거든요. 그걸 깔아뭉개고 있으면 국민들이 정말 치졸한 전 대통령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압박으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가까운 근면과 가까운 시일 안에 아마 물러는 날 거다. 대신 이제 옮겨진 사저에 가서 아마 저는 그 사저 정치는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과 경호의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아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건데 그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보탬이 과연 될까는 의문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저는 또 다음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이 용산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한남동 관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로 가서는 안 되고 다시 원상복귀 하든지 아니면 정말 발상을 좀 달리해서 완전히 세종시로 옮겨버리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국민 정서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대통령실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거기는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고 상징적으로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무조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기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청와대에 결합해서 이용하고 천천히 저는 옮겨나가는 과정. 그게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세종시로 이전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는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 내지는 유산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처럼 세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계에서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6월 3일이면 화요일인데 통상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수요일 날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라면 그렇지만 이건 고리에 의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는데 6월 3일을 넘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저는 6월 3일이 굉장히 강력하다. 아마 4월 8일 날 국무회의가 있으면 그때 아마 결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날짜를 두고 하는 얘기니까 아마 그대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꽉 채워서 시간을 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6월 3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후보가 등록된 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또 여야 잠룡들이 기지개를 좀 켜는 모습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부터 그렇죠.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은 야당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는 뭐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이미 갈래가 갈라져 있다. 워낙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체제가 명확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뭐 어떻게 보면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거는 주자가 있냐 없냐, 어떤 주자가 정말 경쟁력이 있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경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가 어떤 이벤트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다수 대중의 어떤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되게 할까.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기에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치고 나온 분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본인의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잘 한번 정리하고 봉사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갈치 아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박경준 부산시장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도 면태훈 리스트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 제대로 된 어떤 후보가 없기 때문에 박경준 시장도 아마 주변에서 많은 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경준 시장도 뭐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뭐 예컨대 찌라시 수준의 카드라 통신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친윤석열계에서 아마 대안으로 하나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오파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볼 때 소문에 불과한 거고 저는 박경준 시장은 대선도 있지만 여전히 부산시장으로 나가는 그 카드도 같이 아마 동시에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을 봐서 오세훈 후보가 아마 날아가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날아오고 그래서 더 이상 대안이 없고 김문수 후보로는 확장성에 의문이 생기고 그럴 때 대안적인 후보를 찾을 때 아마 자기도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이제 참모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유력한 분들이 다 나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한 걸로 그렇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부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신 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 봅니다. 제가 뭐 안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박영준 시장님 되게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뭘 했지 이걸 부산시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사퇴 시점에도 관심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나가려고 하면 시한이 있는 저는 거죠. 사태는 제가 봐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중에서 떠돌고 있기로는 한 4월 9일쯤에 아마 사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꼭 4월 9일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중에는 결정이 돼야 본인의 몸이 좀 더 가벼워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하면서 가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뭐 조금 더 좀 짚어보자면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좀 모습을 보이는데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야 늘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거의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나올 경우에 당선의 가능성을 두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위치를 좀 올리기 위한 부분이 좀 있는데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의 경선 레이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은 되어가지고 되면 좋죠. 저는 근데 이런 김두관 전 지사 같은 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특별히 또 지방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적인 아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이슈들을 전면에 좀 내세우면서 뭔가 대선 주자들을 이끌어가는 정당 내의 정책 경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불쏘시개로서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 지방 분권 차원에서 그죠. 글로벌 허브시티라든지 또는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는데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나 또는 그 노무현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를 했던 분들은 지방 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젠다나 이슈들이 나오는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신삼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정말 삼김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정치적인 저는 비중이 있는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아직은 우리는 삼김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쉽게 말하지만 그분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상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인정 과정 자체 없이 그냥 삼김으로 불리는 건 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삼김의 어떤 삼김 외에 다른 정치적 비중을 가진 인물들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나와서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를 이끄는 거는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뭐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야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잘 안 될 걸로 봅니다만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또는 그 비명계 쪽에서는 이걸 전체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전체 야권으로 해서 후보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옥중에서 왜 그런 결정들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빡빡한 그 경선 과정에서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정말 현실적인 좀 대안들을 이야기하자. 결국은 현실적인 대안이면 야권 연대라든지 단일화에 대한 협상 이런 정도가 현실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정당의 어떤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는 거죠. 네네. 자.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세력에게 차기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부각하는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이제 이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전략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올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은 아마 스스로도 자신들이 정당으로서의 경쟁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그 과정들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손절의 방식이 이재명은 아니야 이걸로 손절하는 거는 좀 저는 정말 좀 어떤 면에서 좀
자질구레해 보인다. 좀 더 그래서 큰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좀 더 큰 스케일의 정치들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저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선거를 국민의힘은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를 예를 들면은 친윤의 그 보수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중도 보수를 잃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또 중도 보수를 지향하다 보면은 또 친윤의 적극 보수를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사다리 타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비터 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는 좀 긍정의 정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부정의 정치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정의 정치인데 그게 저는 통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점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좀 압도적인 저는 다음 대선 후보는 좀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그 길을 닦는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네거티브 없는 정말 예. 부정의 정치가 아닌 긍정의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21대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어떤 그 정의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정치를 잘하고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려갈 그런 후보를 바라보면